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제4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 24시간 연속근무 비상근무를 어제 해제했습니다. 7월 6일 국회가 모처럼 마련한 거부권 이후에 제의안을 동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로 인한 기자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정상 가동시킨 하루 만에 또 정말 청와대의 조폭 정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회 보이콧, 청와대발 보이콧이 또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기자간담회도 연기하고 오늘 광범위한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해서 정책조정회의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위대 새누리당 친박 세력은 정말 언론이 말하는 조폭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를 모욕하고 청와대 하청기구로 취급하는 행태에 저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보고한 청와대 당청 간의 싸움이 국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밉보인 유승민 대표와 마주치기 싫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는 운영 연기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하면서 청와대 변명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원내대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실제 청와대의 팔꺾기에 의해서 여당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청와대가 출석해야 하는 불출석과 함께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은 것, 이것은 거의 유사일에 처음 있는 당대당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또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압력에 못 이겨서 청와대 발로 운영위가 파행된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국회 모독행위고 국회를 침해하는 행위가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6일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제2판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굴욕적인 결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문처, 대통령의 거수기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2차례나 발의했습니다. 98년에 발의한 법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이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어느 언론에 한 것을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국회법 모처럼 마련한 여야가 함께해서 국회를 지키기 위한 결단,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서의 국회법이 계류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안 되든
지금까지 해왔던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행위를 기반으로 스스로 말한 위헌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국회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원점 검토의 내용입니다. 오늘 검찰이 성완종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 지었다고도 합니다.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실세들에게는 면죄부를 발급하고 돈을 줬다는 성완종 회장 측근들만 구속하고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줬다는 사람은 죄가 있고 돈 받았다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무권유죄, 무권무죄입니다.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농단을 우리는 바로 공안수사, 보복수사,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검을 포함해서 상시특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을 통해서 검찰의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분명히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25일 국무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의 부적절성을 넘어 어제는 메르스 추경을 논의한 자리에 최경환 부총리가 당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당정협의회 유승민 대표가 나오지 말 것을 사실상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이미 합의된 운영위원회 결산 심사마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청와대발 운영위 취소의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대표의 회의권마저 빼앗는 국회 모도구 상황을 직면하면서 단지 내년 총선을 향한 여당 내의 권력투쟁의 문제를 넘어서서 입법부의 또 다른 구성원인 야당도 함께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은 이러한 청와대발 운영위 취소 등 국회 무시 상황에 대해서 응당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고 유승민 대표는 6일에 있을 국회법 투표에 당당히 응해서 국회의 권위를 찾아 나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로 계속해서 야당 이종걸 우리 원내대표와 신뢰의 손을 내밀며 국정을 논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날이 6월 25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편성 결정에서부터 국회 제출까지 10여일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입니다. 이런 졸속 추경을 7월 20일에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13년의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짧게 20일이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이 걸렸습니다. 또 얼마나 급했으면 어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 사업을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시기와 규모만 못 받고 하는 추경이다 보니까 그 사업도 매우 부실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순옥 의원님께서 산자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다. 부산의 석동과 소사 간의 도로를 예산에 집어 추경에 넣는 등 메르스와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금요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 짓겠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야당은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꼼꼼히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근본 추경은 세입 보전 추경은 절대 안 된다. 매년 연례적인 세수 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등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또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한정돼야 된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메르스 피해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피해 지원과 공공의료 체계 개선,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추경사업 제안을 청취하고 내일 정도 정부로부터 추경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빠르면 내일쯤에 당내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추경에 대한 종합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30일 날 국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금융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빚진 10가구 중 1가구는 자산보다 빚이 많고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어 위기에 매우 취약한 위험 가구라고 그 보고서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부채 비율이 전체 19%를 차지하면서 만약 금리가 2%만 오르고 집값이 10%만 떨어지면 그들의 위험 부채 비율이 30%까지 증가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3년 내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은 금리를 올릴 태세고 글로벌 디폴트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만 괜찮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은이 가계부채의 폭등 후 저변에 박근혜 정부의 LTV, DTI 완화 정책이 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LTV, DTI 규제 정상화를 빼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조치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건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폭도 그렇게 넓지 않는 상황에서 LTV, DTI 규제 정상화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가 국회법을 거부하더니 이전에는 결산 심사까지 거부했습니다. 내부 암투가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국회 절차까지 전복시키는 모습이 과연 제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김무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서 휴 일정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못 믿을 말입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여당 대표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저는 여야 협상의 당사자로서 그간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청와대가 겸손을 떨고 있지만 6월 심사를 7월 2일로 연기 요청한 것이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가 원해서 잡은 날짜였고 개의 시간만이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어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정당한 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대통령 실장이 배가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그런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못 나가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배째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결단 심사를 거부할 권력은 대체 누구에게 부여받았습니까? 국회가 청와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청남대 휴양지입니까? 작년에 청와대가 쓴 총 예산이 1,694억 원입니다. 하루에 4억 6천만 원씩을 쓰면서 한다는 일이 고작 특정인이 미워서 국회 결단 심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청와대의 태도가 맞습니까? 야당의 인내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청와대의 비토, 국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있던 이제는 아예 국회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어떤 대응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야당의 협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가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다면 결산 심사와 추경,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청와대가 국회로 나와서 결산 심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물타기로 본질을 끓이면 안 된다는 것도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만이 답입니다. 네, 다음은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칼럼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입니다. 이 칼럼의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박 대통령 불통 논란에 대해 어떤 이는 왕과 공화국 사이의 불통이라고 얘기한다.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면 인자하고 겸허한 여왕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설립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왕조는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치외법권지대입니까? 운영위가 청와대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해도 청와대가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 드릴게요. 청와대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편에 한 말씀 드립니다. 러브샷에도 비노가 있고 친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서구 이사장 낙하산으로도 모자라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운영지원실장에 청와대 전 행정관을 내려보내려고 하고 방통위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시청자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입니다. 낙하산 도래지, 정치 낭인들과 보수 세력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님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군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건기 의원입니다.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방계획법 개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 23일 국방부가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 수로 감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2030년도로 목표연도를 수정하는 데로 담는 국방계획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감축은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계획을 발표한 이후 MB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며 벌써 4번이나 수정을 거친 국방계획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 위주 군사력 운영에서 벗어나 기술 집합형 정예공으로 군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 병력 감축안은 원래 2020년이 목표 연도였습니다. MB정부에서 병력 감축 목표 연도가 2022년으로 연기된 뒤 현 정부까지도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8년이나 늦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것입니다. 병력 감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도 뜨겁지만 오늘은 병력 감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청이 파악한 미래 현역 가용자원 예측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목표로는 2030년이면
현역 가용 자원은 20만 6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50만 수준이 아니라 40만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실이 이런데 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국방부가 냉혹한 현실을 애써 애매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출산율이 대폭 흉가하지 않으면 미래 한국군에게 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정부는 부사 간의 군장기 공자 인원을 증가시켜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하는 전투주기를 중기본부자 이상으로 보직시키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무 복무자 감소 추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정훈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국회법 사태 묻혀버린 우리 농정연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농가들이 TPP 협정 진전에 따라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가 가입하려고 하는 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의회는 TPA, 무역협상 촉진 권한 법안에 이어서 TAA, 무역 조정 지원 제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TPP 타결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일 간의 양자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으로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TPP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13년도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에서 TPP 관심 표명을 한 이래 지난 4월 10일까지 TPP 참가 12개 국가 1, 2차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한 상태로 TPP 참여를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시화되고 있는 TPP에서 정부가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TPP에서 기존 참가국의 쌀 추가 수입이나 관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속 시원히 밝힌 게 한 번도 없습니다. TPP 협정 가입의 특성상 기존 참가국들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호주, 베트남 등 3개국이 우리나라의 TPP 가입 조건으로 쌀 시장 관세 인하, 추가 수입 압박을 해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TPP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부가 TPP 입장료 명목으로 우리 쌀 시장마저 내어주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기타 기존 참가국이 쌀의 추가 수입이나 관세 인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TPP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은 쌀 관세를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쌀 관세화 특별법과 무역이득 공제 등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쌀 시장을 지키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전국은 메르스 국면에서 국회법 국면으로 전환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제도 개선과 추경 논란으로 출구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 메르스 특유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는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증인 신청에 들어가야 되는 메르스 특위는 여당의 이유 없는 지연으로 이번 주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특히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호상과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은 정부의 무성의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에 가로막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에 의해서 준비되는 추경은 메르스 관련 직접 지원 예산은 전체 10조 규모 중 2%에 불과한 2천억 정도 수준이어서 메르스 대응 추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것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위기 탈출을 위한 정부 여당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나 메르스 극복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메르스라도 확실히 극복하고 제2 메르스 사태를 막는 것이 국회와 청와대에 부과된 첫 번째 의무입니다. 청와대는 정쟁을 거두고 여당은 청와대 하청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에 매진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시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기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중재 내용을 공개하면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중재 절차 회부 자체를 처음부터 회피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론스타는 ISD 심리에서 스타타워와 북동빌딩 등의 매각 차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는 부당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론스타는 국내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과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ISD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간 투자보호협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한해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부동산 관련 과세 문제에 있어서 론스타는 ISD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워싱턴에서는 IS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에 응하기 전에 이러한 협정 내용을 근거로 중재 각하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심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이번 ISD는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정부가 중재 각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기 싫으면 떳떳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밝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분쟁 중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재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강력히 문제 제기했었는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정부가 오늘 보고하게 될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고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아주 잘못된 그런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전력 수요 전망을 잘못 예측을 해서 원전 2기를 더 지어한다는 논리를 만드는데 이번에 모든 노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 예비율 22%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논란이 있고 사실 과다하게 이렇게 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15% 정도의 예비율도 사실 다른 전력 수요에 대한 환경을 고려하면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5%도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갑자기 전력 공급이 정지될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7%를 더 추가한 것은 명백히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제6차 전력수급 계획에서는 경제성장률을 4%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과다한 그 예측으로 돼서 사실상 저희가 전력이 많이 남아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성장률을 3% 초반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2029년까지 예측한 것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력 수요가 생산 부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거나 이게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 올해 0.43%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은 9%가 늘었습니다. 지금 전력요금이 상대 가격으로 봤을 때 너무 싸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 사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또 가정용도 이 산업 제조업에 비해서 바닥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전열기 같은 것을 요즘에 많이 쓰고 특히 동절기에 요즘에는 피크타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요 관리를 잘해서 지금 전력을 낭비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정부가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력 수요도 산업 부분에서 보면은 1차 금속이나 영상 음향 이런 쪽은 마이너스 성장을 올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에도 과다하게 투자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금 전력 수요가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하에 이번에 전력 수급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원전 2기를 더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급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도 자료로 언론에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을 앞세워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등 사실상 국회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기들의 권력투쟁과 공천싸움에 국회와 국민들을 볼모로 삼습니까? 새누리당 친박의 벌떼 공격은 여왕벌 지키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왕벌도 결국은 죽습니다. 여왕벌이 죽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충성스러운 일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왕벌을 살리려고 애쓰는 일벌들도 여왕벌이 사실상 힘이 없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자기 집으로 전부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